어이, 정상사. 애국심이 밥 먹여주나? 그냥 활동성 좋은 신형이라고 생각해. 어차피 전쟁 나서 총 맞으면 죽는 건 걔네 팔자야. 알바 아니라고. 가해자 김철호 대령은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병사들의 목숨값인 수백억짜리 불량 장비가 실린 트럭을 출발시키려 합니다. 상사의 양심 따윈 개나 줘버린 그가 승리의 콧노래를 부르려던 찰나 어둠 속 빗줄기를 찍고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와 꽂힙니다. 김철호 대령. 자네가 말한 그 팔자. 오늘 내가 바꿔주지. 소스라치게 놀라 돌아본 김 대령의 눈앞. 우비를 벗어던진 그녀의 어깨 위에는 그가 평생을 기어도 닿지 못할 별 3개가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패한 장교들을 규정집 하나로 참교육하는 전설의 행정관 박성의 중장의 이야기. 재미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계룡대 육군본부 본청 3층 군수참모부장실 앞 복도는 적막했지만 그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박성의 중장의 군화 소리는 단순한 발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30년 군 생활 동안 비사관학교 출신 여성이라는 이중의 꼬리표를 달고도 기어이 별셋을 달아낸 자만이 낼 수 있는 묵직하고도 위협적인 파열음이었다. 박 중장은 군수참모부장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문 안쪽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실장님 곤란합니다. 부장님께서 현재 주요 방산 업체 관계자와 화상으로 긴급 전력 회의 중이십니다. 최만석 소장의 전속부관인 김대위가 식은땀을 흘리며 앞을 막아섰다. 박 중장은 싸늘한 눈으로 김대위의 명찰을 훑었다. 전력회의? 김대위, 자네는 민간 골프장 예약 확인 전화가 전력회의로 들리나? 비켜. 하지만 실장님 의전 절차상. 감찰에는 성역도 의전도 없다. 비키지 않으면 자네도 감찰 방해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네. 박 중장이 김 대위의 어깨를 밀치고 문을 벌컥 열었다. 방 안의 풍경은 가관이었다. 대형 스크린은 꺼져 있었고 최만석 소장은 최고급 가죽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시가 냄새가 진동하는 연기를 뿜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작전 지도가 아니라 명품 골프웨어 카탈로그가 펼쳐져 있었다. 최 소장은 박 중장을 보고도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자 군내 사조직 청죽회의 핵심 멤버였다. 그에게 비육사 출신인 박 중장은 계급만 높지 근본 없는 굴러온 돌에 불과했다. 어이쿠 박 장군. 노크는 장식인가? 감찰실은 예절 교육 예산이 부족한가 보네. 최 소장이 입꼬리를 비틀며 빈정거렸다. 박 중장은 뚜벅뚜벅 걸어가 골프 카탈로그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쾅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최 소장. 이번 차세대 개인 방호 장비 사업, 일명 수성 프로젝트의 1차 납품 검수 조서입니다. 3일 전이 마감이었는데 왜 아직도 결제가 안 났습니까? 아, 그거? 실무진들이 꼼꼼하게 보느라 늦나 보지. 우리 군수 쪽 일은 전문성이 생명이라 감찰 쪽에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야. 박 장군이 뭘 알겠어? 야전에서 삽질이나 해봤지 이런 수천억짜리 계약을 다뤄봤나? 최 소장은 박 중장의 야전 군단장 경력을 은근히 비하하며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모르는 건 제가 아니라 최 소장님 같습니다. 수성무역 대표가 소장님 육사 동기인 김만수 예비역 대령이라는 것, 그리고 지난달 소장님 관사로 배달된 한우 세트와 골프채가 수성무역법인카드로 결제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모를 거라 생각하십니까? 최 소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능글맞던 눈빛이 독사처럼 변했다. 박성희. 말 조심해. 지금 동기 사랑을 뇌물로 엮으려는 건가? 이거 명예훼손이야. 그리고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잊었나 본데 국회 국방위 간사님이 내 고등학교 선배야. 감찰실장 자리 보전하고 싶으면 적당히 해. 자리는 필요 없습니다. 제 관심사는 오직 병사들의 목숨값으로 장난치는 쥐새끼들을 잡는 것뿐입니다. 오늘 자정까지 소명 자료 제출하십시오. 안 그러면 내일 아침 이 서류는 육군참모총장 책상이 아니라 군 검찰단 압수수색 영장에 첨부될 겁니다. 박 중장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방 안에서는 고가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전쟁의 서막이었다. 육군본부 지하 2층 문서고 구석에 위치한 감찰실 제사분석실. 창문 하나 없어 밤인지 낮인지 알 수 없는 이곳은 감찰실의 유배지로 불렸다.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윙윙거리는 어둠 속 모니터 불빛에 의지의 눈을 비비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이명훈 소령이었다. 그는 본래 군수참모부 에이스였다. 하지만 최만석 소장이 추진하던 사업의 단가 부풀리기를 지적했다가 조직 융화 부적격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이곳으로 쫓겨났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에너지 드링크 빈 캔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좀 나왔나? 낡은 슬리퍼를 끈 채 들어온 남자는 박동훈 준이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수사관이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감찰의 귀신이었다.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믹스커피 2잔을 책상에 놓았다. 준이님, 이거 보십시오. 정말 미친놈들입니다. 이 소령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가 가리킨 모니터에는 복잡한 엑셀 시트와 암호화된 자금 흐름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수성무역에서 납품한 방탄판의 원자재 코드, 시사공구로 되어 있습니다. 국방 규격상 이건 고강도 세라믹 복합 제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세청 통관 데이터를 해킹. 아니, 우회 접속해서 대조해보니 실제 들어온 물건의 코드는 피둘둘공입니다. 피둘둘공이면 공업용 플라스틱 합성 수지입니다. 중국 산둥성 지방 공장에서 만드는 저가형이요. 겉에 코팅만 그럴싸하게 해서 국산 최고급품으로 둔갑시킨 겁니다. 개당 납품 단가 차액이 45만 원입니다. 이번 1차 납품 물량이 5만 개니까 225억. 박준희가 짧게 탄식했다. 225억 원. 그 돈이면 전방 GOP 소초들의 난방 시설을 다 바꾸고도 남을 돈이었다.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그 돈 때문에 병사들은 적탄을 막아줄 방패 대신 플라스틱 쪼가리를 가슴에 품고 작전에 나가야 했다. 더 심각한 건 성능시험 성적서입니다. 국방기술품 질원 서버에 접속 로그가 남아 있습니다. 최종 승인 날짜가 일요일 새벽 3시입니다. 담당자 아이디가 아니라 관리자 마스터키로 접속해서 데이터를 덮어 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1차 테스트 결과는 관통, 즉 실패였는데 1분 만에 완벽 방어로 데이터가 수정됐습니다. 이 소령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전시의 아군을 학살하는 행위나 다름없는 이적 행위였다. 서류는 완벽해. 이 정도면 최만석의 목을 조를 순 있지만 숨통을 끊을 순 없어. 그 뱀 같은 놈은 실무자의 단순 입력 실수라고 꼬리 자르기를 할 거야. 박준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모니터를 응시했다. 실물이 필요해. 조작되지 않은 중국산 라벨이 붙어있는 진짜 물건. 제2보급단 창고 어딘가에 아직 분출되지 않은 원본 박스가 있을 거야. 그걸 확보해야 해. 제2보급단 창고장은 정민수 상사입니다. 저랑 동기인데 사람이 너무 꽉 막혀서 협조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꽉 막힌 게 아니라 놈들에게 약점을 잡혔을 수도 있지. 최만석 패거리들이 어떤 놈들인데 창고지기를 그냥 뒀겠나. 내가 한번 찔러보지. 박준희는 믹스커피를 원샷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낡은 가죽 재킷 안주머니에는 소형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대전 유성구의 한 허름한 포장마차. 빗소리가 천막을 때렸지만 천막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가웠다. 제2보급단 창고장 정민수 상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소주잔만 만지작거렸다. 그의 맞은편에는 군수참모부 장비과장 김철호 대령이 앉아 있었다. 김 대령의 군복은 칼주름이 잡혀 있었고 가슴에 달린 약장들은 화려하게 빛났다. 그 완벽한 모습이 정 상사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정 상사. 술 안 드나? 내가 따라주는 술은 맛이 없나 보지. 아, 아닙니다, 대령님. 정 상사가 허둥지둥 잔을 들었다. 손이 심하게 떨려 술이 손등으로 흘러내렸다. 김 대령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손수건을 꺼내 정 상사의 손을 닦아주었다. 그 친절함이 오히려 소름 끼쳤다. 민수야. 우리 형제처럼 지냈잖아. 내 사정 내가 다 알아.
처남이 코인 투자한다고 내 이름으로 대출받았다가 날려먹은 거. 지금 사채업자들이 부대 위병소 앞까지 찾아오네 만회한다면서. 정 상사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군인에게 사채 빚은 곧 죽음이었다.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는 물론 심하면 불명예 전역까지 당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거기다 둘째 딸이 이번에 예술중학교 들어간다며 학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군인 월급으로 그 빚 갚고 학비 대려면 콩팥이라도 팔아야 하나? 김대령이 품 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수석무역 이사님이 챙겨주신 거야. 자물쇠 명목이니까 법적으로 깨끗해. 이거면 급한 불 끄고 딸내미 악기도 좋은 거 하나 사줄 수 있어. 대령님. 하지만 그 물건들은 불량입니다. 저도 봤습니다. 박스가리 하면서 나온 중국어 설명서들. 그걸 우리 애들이 입고 훈련하고 작전 나갑니다. 만약 사고라도 나면 이 새끼가 진짜. 김대령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는 웃음기를 싹 지우고 정 상사의 눈을 노려보았다. 정민수. 착각하지 마. 내가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 같나? 내가 입 다물면 내 가족은 살아. 따뜻한 집에서 딸내미 바이올린 켜는 거 보면서 살 수 있다고. 하지만 내가 딴 마음 품고 감찰실에 쥐새끼처럼 쪼르르 달려가면 어떻게 될 것 같나? 김대령이 정 상사의 귀에 입을 가져다 대고 속삭였다. 내일 아침이면 투서가 들어갈 거야. 정민수 상사가 군수 물자를 횡령해서 사채 빚을 갚았다고. 증거? 재고 장부 몇 줄만 고치면 넌 횡령범 되는 거야. 군 교도소 가고 연금 박탈당하고 내 딸은 도둑놈의 딸소리 들으며 학교 다녀야 해. 선택해. 정 상사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져 소주잔에 파동을 일으켰다. 가장의 무게와 군인의 양심. 그 잔인한 저울질 앞에서 그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내일 오전 10시 박성의 중장이 들이닥칠 거야. 그때 너는 어급 정상품이라고 라벨링된 샘플 박스 10개만 내밀어. 진짜 쓰레기들이 들어있는 시얼렉은 절대 열어주지 마.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잖아. 잃어버렸다고 해. 알겠나? 정 상사는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대령은 만족스러운 듯 봉투를 정 상사의 주머니에 찔러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떠난 자리에 정 상사의 억눌린 흐느낌만이 빗소리에 섞여 흩어졌다. 다음 날 오전 6시. 충남 지역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로 인해 하늘은 뚫린 듯 비를 퍼붓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과 빗줄기를 뚫고 검은색 세단 한 대와 스타렉스 승합차 2대가 제2보급단 위병소를 통과하려 했다. 육군본부 감찰실 특별조사팀이었다. 하지만 차단봉은 올라가지 않았다. 위병소 앞에는 완전 군장을 하고 소총으로 무장한 군사경찰 1개 분대가 바리케이드 뒤에 도열해 있었다. 그들 뒤로 우비를 입은 군사경찰대장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박성의 중장이 차 문을 열고 내렸다. 우산도 쓰지 않은 그녀의 정복 어깨 위로 빗방울이 맹렬하게 쏟아져 계급장을 때렸다. 길 비켜. 감찰실장이다. 박 중장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군사경찰대장의 귀에 정확히 꽂혔다. 대위 계급장을 단 군사경찰대장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직속상관인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장의 명령이 아닌 타부서장인 감찰실장의 명령. 하지만 군수참모부장 최만석 소장의 부대 방호 강화 및 외부인 출입 통제 지시가 그를 올가매고 있었다. 충성. 죄송합니다, 실장님. 현재 군수참모부장님 지시로 영내 전 지역이 보안 감사 기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사전 승인 없는 인원과 차량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외부인인가? 감찰실장이 예하 부대를 들어가는데 승인이 필요해. 대위, 지금 자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나? 이건 단순한 출입 통제가 아니야. 군 사법 절차 방해죄다.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대위는 울상이 되어 고개를 숙였다. 별셋의 위압감과 직속 라인의 압박 사이에서 그는 질식할 것만 같았다. 그때 위병소 안쪽 행정 안내실 문이 열리며 김철호 대령이 걸어 나왔다. 그는 한 손에 믹스커피가 든 종이컵을 들고 다른 손에는 우산을 든 채 여유롭게 걸어왔다.
그의 군화는 진흙 하나 묻지 않은 채 반짝였다. 아이고 선배님. 이 궂은 날씨에 여기까지 웬일이십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김대령은 짐짓 놀란 척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박 중장은 그를 쏘아보았다. 김철호. 내가 여기 왜 있어? 장비 과장이 일선 보급 창고 위병소에서 경비라도 서나? 아, 제가 이번 자체 감사위원장 아닙니까? 우리 군수 식구들끼리 혹시라도 실수한 게 있나 꼼꼼히 챙겨보라는 부장님 지시가 있어서요. 근데 실장님 영장은 가져오셨습니까? 감찰 규정상 불시 점검이라도 부대장 동의가 없으면 특정 구역 진입은 제한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김대령은 규정을 방패 삼아 박 중장을 조롱하고 있었다. 박 중장은 빗물에 젖은 장갑을 벗어쥐었다. 규정? 그래, 좋아. 육군 규정 12조 3항. 전시 혹은 그에 준하는 비상 상황 또는 중대한 군 기강 위반 행위가 포착되었을 시 감찰관은 지휘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적인 현장 보존 및 조사를 실시한다. 지금 이 상황, 병사들 목숨 담보로 사기치는 너희들의 행태가 바로 중대한 기강 위반이야. 박 중장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30cm. 군사경찰대장. 지금 즉시 바리케이드 치워. 만약 1분 내로 개방하지 않으면 자네를 항명 및 직무유기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하고 계급장 떼버리겠어. 내 말이 빈말 같나? 박 중장의 호통에 군사경찰대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감찰실장의 현장 체포권은 실제로 존재하는 권한이었다. 대장이 떨리는 손으로 무전을 쳤다. 전 병력. 바리케이드 개방. 감찰실 차량 통과시켜. 김철호 대령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혀를 차며 종이컵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흙탕물이 튀었다. 차단봉이 올라가자마자 박 중장은 다시 차에 오르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서 영내로 진입했다. 그녀의 뒤로 이명훈 소령과 감찰관들이 따랐다. 그들의 목적지는 제3창고. 정민수 상사가 관리하는 곳이었다. 창고 앞 도크에 도착하자 정민수 상사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김철호 대령이 뒤따라와 정 상사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다. 무언의 압박이었다. 정 상사 문 열어. 박 중장의 지시에 정 상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자키를 태그했다. 육중한 철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다. 습한 곰팡이 냄새와 기름 냄새가 확 풍겨나왔다. 내부는 광활했다. 수천 개의 박스가 사단내게 질서정연하게 쌓여 있었다. 이명훈 소령이 태블릿 PC를 들고 뛰어들어갔다. 시열 14번 렉. 여기입니다. 이 소령이 지목한 곳에는 방탄판 수성무역이라고 적힌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감찰관들이 박스를 뜯었다. 김철호 대령은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자, 보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포장 상태 완벽하고 시리얼 넘버 일치하고. 박 중장이 직접 박스에서 방탄판 하나를 꺼냈다. 묵직했다. 표면의 마감 처리도 매끄러웠다. 뒷면을 돌려 라벨을 확인했다. 제조국 대한민국 제조사 수성테크. 이명훈 소령 확인해봐. 이 소령이 휴대용 비파괴 검사기를 방탄판에 갖다 대었다. 삐빅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에 성분 분석표가 떴다. 이 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실장님, 정상입니다. 고밀도 세라믹 98%. 완벽한 정품입니다. 박스 하나를 더 뜯었다. 정상이었다. 그 옆의 박스도 뒤쪽의 박스도 마찬가지였다. 창고 안의 모든 물건은 국방 규격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진짜였다. 김철호 대령이 박수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우리 엘리트 이명훈 소령님이 장비를 잘못 다루시나? 아니면 감찰실 정보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밤새도록 빗길 달려오셔서 고생하셨는데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시겠습니까? 박 중장은 방탄판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시선이 정민수 상사를 향했다. 정 상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밤새 박스가리가 있었던 것이다. 진짜 불량품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졌고 보여주기식 정품들로 렉을 채워 넣은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물증이 없었다. 현장은 너무나 깨끗했다. 철수한다. 박 중장은 짧게 명령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어봤자 김철호의 조롱거리만 될 뿐이었다. 그녀는 돌아서며 김 대령에게 나직이 말했다. 오늘 내가 이긴 것 같지? 너무 크게 웃지 마라. 턱 빠진다. 육군본부로 복귀하는 차량 안 박성의 중장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진동했다. 받지 않아도 누구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었다. 국방일보를 비롯한 주요 언론사들의 속보 알람이 팝업창을 가득 메웠다. 속보 육군 감찰실, 일선 보급부대 무리한 압수수색. 장병 사기 저하 우려. 단독 박성의 중장, 규정 무시한 월권행위 논란. 군 내부 독재적 리더십 비판 쇄도. 사설 군수 비리 잡겠다더니 M1 창고만 뒤져. 감찰실의 헛발질 책임론 대두. 군 내부 인트라넷 게시판과 익명 앱 블라인드는 더 심각했다. 감찰실장이 자기 실적 채우려고 밤새 애들 괴롭혔다더라. 여군 최초 중장 타이틀 달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봄. 군수부장 라인 타려다가 찍힌 거라던데? 검증되지 않은 찌라시들이 팩트인 양 퍼져나가고 있었다. 최만석 소장이 심어둔 댓글 부대와 여론전팀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이었다. 계룡대 본청에 도착하자마자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이 대기하고 있었다. 장관님께서 찾으십니다. 지금 당장 올라오시랍니다. 분위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박 중장은 흙탕물이 튄 전투복 바지를 털어내고 정복으로 갈아입을 새도 없이 장관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국방부 장관은 창밖을 보며 서 있었다. 탁자 위에는 오늘자 조간신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박 중장. 장관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평생을 관료로 살아온 정치인이었다. 소리 지르거나 화내는 대신 그는 아주 차갑고 건조한 말투로 박 중장을 압박했다. 자네 지금 정치를 하려는 건가? 아닙니다. 비리를 수사 중이었습니다. 수사? 그건 군 검찰이나 수사단이 할 일이야. 감찰은 조직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기강을 바로잡는 게 주임무네. 그런데 자네는 지금 조직을 찢어발기고 있어. 오늘 아침 국회 국방위 간사가 내게 전화를 했네. 육군이 콩가루 집안이냐고 묻더군. 최만석 소장 건드린 거 국감 시즌 앞두고 야당에 먹잇감 던져준 꼴밖에 안 돼. 장관님. 그들은 200억을 횡령했고 병사들에게 플라스틱 쪼가리를 입혔습니다. 이게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까? 이건 범죄입니다. 증거 있나? 장관이 말을 잘랐다. 오늘 새벽 그 난리를 치고도 빈손으로 돌아왔다며? 자네의 그 정의감은 존중하네만 결과가 없는 정의는 무능일 뿐이야. 최만석이 어떤 놈인지 몰라? 육사 선후배가 거미줄처럼 얽혀있고 여의도에도 끈이 닿아 있어. 확실한 목을 칠 칼이 없으면 칼집에서 꺼내질 말았어야지. 장관은 한숨을 쉬며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밀었다. 직무 배제 및 보직 해임심의 요청서. 내일까지 감찰 업무 중단하고 대기해. 여론이 잠잠해지면 조용히 전역하는 걸로 정리하지. 명예로운 퇴진으로 포장해 줄 테니. 박 중장은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명예. 그 단어가 역겹게 느껴졌다. 그녀는 서류를 집어들지 않고 장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장관님. 저에게 명예는 계급장이 아니라 할 일을 했다는 자부심입니다. 3일만 주십시오. 뭐? 딱 3일입니다. 그 안에 최만석이 빠져나갈 수 없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물증을 가져오겠습니다. 만약 그때도 실패한다면 제 발로 군복 벗겠습니다. 그리고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이등병으로 강등당하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장관은 박 중장의 눈빛에서 섬뜩함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고집이 아니었다. 벼랑 끝에 선 장수의 살기였다. 좋아. 3일. 하지만 그동안 감찰실의 모든 공식 지원은 끊길 거야. 자네 혼자 힘으로 해봐. 사무실로 돌아온 박 중장을 맞이한 것은 침통한 분위기였다. 이명훈 소령은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고 감찰관들은 짐을 싸야 하나 눈치를 보고 있었다. 박 중장은 자신의 집무실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책상 아래 금고에서 낡은 폴더폰 하나를 꺼냈다.
도청을 피하기 위해 마련해둔 비선 라인용 전화기였다. 그녀는 박동훈 준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사냥 시작해. 타깃은 정민수. 수단 방법 가리지 마. 박동훈 준이는 감찰실 내에서도 유령으로 통했다. 그는 공식적인 감찰 활동보다는 그림자 속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하다면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는 해결사였다. 박 중장의 문자를 받은 그는 입가에 쓴웃음을 지으며 담배를 비벼 껐다. 결국 칼을 뽑으셨군. 그날 밤 10시. 대전의 한 외진 상가 주차장. 정민수 상사는 대리운전을 기다리며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오늘 낮 김철호 대령이 쥐어준 돈으로 빚을 일부 갚고 남은 돈으로 포금을 했다. 술에 취해도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하게 가슴을 짓눌렀다. 검은색 승합차가 정 상사 앞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건장한 사내 2명이 정 상사를 차 안으로 밀어넣었다. 납치였다. 누구야? 살려줘. 차 안은 어두웠다.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는 칸막이가 쳐져 있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박동훈 준이가 휴대폰 플래시를 켜 정 상사의 얼굴을 비췄다. 조용히 해, 정 상사. 나 누군지 알지? 정 상사는 눈을 가늘게 떴다. 감찰실의 저승사자 박준이었다. 술이 확 깼다. 준이님. 왜 이러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 그럼 이건 뭔가? 박준이가 태블릿 PC를 정 상사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정 상사의 아내 명의 통장 내역과 그의 처남이 진 빚이 갚아진 송금 내역이 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 김철호 대령과 정 상사가 포장마차에서 나눈 대화의 녹취록 파형이 보였다. 김철호 그놈이 널 살려줄 것 같나? 오늘 위기 넘겼으니 넌 이제 쓸모 없어진 사냥개야. 토사구팽. 김철호는 널 횡령의 주범으로 몰아서 혼자 독박 쓰게 만들 계획을 이미 세워뒀어. 군수참모부 내부 문건에 내 이름이 비리 혐의자로 올라가 있더군. 거짓말 마십시오. 대령님이 약속했습니다. 약속? 김철호가 약속 지키는 거 봤어? 그는 자기 살려고 제 부모도 팔아먹을 놈이야. 박준희는 정 상사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 갤러리를 열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정 상사의 딸이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사진이었다. 오늘 낮 교문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내 딸 참 예쁘더군. 재능도 있고. 근데 아빠가 200억 횡령범으로 뉴스에 나오면 이 아이가 학교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을까? 예고 입시는커녕 손가락질 받으며 전학만 다녀야 할걸. 건드리지 마. 내 딸 건드리지 마. 정 상사가 발악하며 박준희에게 달려들었지만 좁은 차 안에서 제압당하는 건 순식간이었다. 박준희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우린 내 딸 안 건드려. 김철호가 건드리지. 내가 입 다물고 감옥 가면 김철호는 비리 군인의 가족이라며 내 딸을 보호해주는 척하면서 평생 삥 뜯을 거야. 그게 놈들의 방식이야. 정 상사는 털썩 주저앉았다. 오열이 터져나왔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김철호에게 가도 죽고 감찰실에 가도 죽는다. 정 상사. 선택지는 하나야. 내부 고발자가 되어라. 그러면 박 중장님이 참작 사유 만들어서 실형은 면하게 해주실 거야. 딸 앞에서 실수한 군인은 될 수 있어도 범죄자 아빠는 되지 말아야지. 박준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는 정 상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진짜 물건 어디 있어? 김철호가 다 태워버리라고 했을 텐데 넌 겁이 많아서 차마 다 태우진 못했을 거야. 혹시 뭐를 보험용으로 남겨뒀겠지. 안 그래? 정 상사는 붉어진 눈으로 박준희를 올려다보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제2보급단. 구형 탄약고 지하 벙커입니다. 1980년대 이후로 폐쇄돼서 지도에도 안 나오는 곳입니다. 김 대령이 거기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태우기엔 양이 너무 많아서. 일단 숨겨두고 잠잠해지면 처리한다고. 출입구는 환기구 쪽 비상통로만 열립니다. 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준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정 상사에게 생수 한 병을 건넸다. 잘 생각했다. 이제 집에 가지 마라. 오늘부터 감찰실 안전가옥에서 지내게 될 거야. 김철호가 눈치채기 전에 움직여야 해. 박준희는 즉시 박 중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좌표 확보. 제2보급단 지하 폐벙커. 오늘 밤 끝장을 봅니다. 시계 바늘은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약속된 3일 중 하루가 지나갔다. 이제 남은 시간은 48시간.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충남 계룡산 자락 지도에는 503관리 구역으로 표기된 제2보급단 구형 탄약고 진입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검은색 아스팔트를 때리고 있었다. 박성의 중장이 탑승한 감찰실 관용 차량이 위병소 차단봉 앞에 멈췄다. 하지만 이번에는 용역 깡패나 사설 경비업체가 아니었다. 완전 무장을 한 제2보급단 헌병들이 차단봉 뒤에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작전 중을 알리는 붉은 경광봉을 들고 있었다. 박 중장은 차에서 내렸다. 우산을 쓰지 않았다. 정복 어깨의 별 3개가 가로등 불빛과 빗물에 반사되어 번들거렸다. 그녀의 뒤로 박동훈 준이가 캠코더를 들고 내렸다. 길 비켜. 육군본부 감찰실장이다. 헌병 소대장이 잔뜩 긴장한 얼굴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죄송합니다, 실장님. 현재 시각부로 군수참모부장님 명에 의해 이 구역은 긴급 불용물자 처리 작전 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인가된 차량 외에는 출입이 통제됩니다. 박 중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박동훈 준이에게 손짓했다. 박준이가 캠코더 녹화 버튼을 눌렀다. 붉은 불이 들어왔다. 중위. 자네 이름과 군번대. 제2보급단 헌병소대장 중위. 이상진입니다. 군번 18-103XX.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상황은 체증된다. 이상진 중위, 자네는 지금 육군 감찰 규정 제12조 감찰관의 부대 출입 권한을 군수참모부장의 구두 명령만으로 막아서고 있다. 이것이 나중에 법적 다툼으로 갔을 때 자네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음을 입증할 문서가 있나? 작전 명령서 원본 확인했나? 중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전화로 지시받았을 뿐 문서를 본 적이 없었다. 군대 행정에서 근거 문서 없는 명령 수행은 독박을 쓰는 지름길이었다. 만약 문서 없이 내 앞을 막는다면 자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이 된다. 이 영상은 군 검찰단과 헌병 때의 증거물로 제출될 거다. 자네 장기 복무 신청했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옷 벗고 싶나? 박 중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총알보다 치명적이었다. 장기 복무 옷 벗는다. 직업 군인에게 이보다 무서운 협박은 없었다. 중위가 마른 침을 삼켰다. 최만석 소장의 백보다 당장 눈앞의 규정 위반이 더 무서웠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무전을 쳤다. 차. 차단봉 올려. 바리케이드가 열렸다. 박 중장은 다시 차에 올랐다. 총성 한 번 울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규정집 하나로 무장 병력을 뚫어냈다. 차량은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 폐벙커 앞에 도착했다. 벙커 앞 공터에는 5톤 트럭 3대가 정차해 있었고 지게차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박스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김철호 대령이 우비를 입고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다. 조심해서 실어. 낙하 사고 나면 보고서 써야 하니까. 박 중장의 차가 라이트를 켜고 들어오자 김 대령은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왔다. 그는 박 중장에게 대충 경례를 했다. 실장님 기어이 오셨군요. 보시다시피 저희는 정당한 불용품 폐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지난 장비들 소각장으로 보내는 중입니다. 공무 집행 방해하지 마시고 돌아가시죠. 김 대령은 자신만만했다. 그는 품에서 결제 서류를 꺼내 보였다. 최만석 소장의 직인이 찍힌 폐기물 처리 승인서였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했다. 이 물건들을 막아서면 오히려 박 중장이 월권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었다. 이명훈 소령이 박 중장의 귀에 속삭였다. 실장님, 트럭이 출발하면 끝입니다. 일단 나가면 민간 소각장으로 갈 텐데 거기서 태워버리면 죄도 안 남습니다.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었다. 헌병들도 김 대령 편이었다.
박 중장은 트럭 앞을 가로막는 대신 주머니에서 붉은색 스티커 뭉치와 봉인 테이프를 꺼냈다. 김철호 대령. 서류는 완벽하군. 하지만 절차 하나가 빠졌어. 뭐가 말입니까? 폐기물 관리 규정 제4조. 화학적 오염이 의심되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물자는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기 전까지 이동을 제한한다. 방금 제보가 들어왔어. 이 벙커 안에 보관된 물자들에서 유해 화학물질 냄새가 난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건 그냥 플라스틱 방탄판. 김 대령이 아차하며 입을 다물었다. 박 중장이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다. 플라스틱? 자네 입으로 말했군. 서류에는 세라믹 복합재라고 되어 있는데 왜 플라스틱이지? 성분 불일치. 이건 화학적 변형이 일어났다는 증거일 수 있어. 박 중장은 박동훈 준이에게 지시했다. 지금 즉시 전 트럭에 감찰 봉인 조치한다. 환경과학원 조사팀이 올 때까지 이 트럭들은 단 1m도 움직일 수 없다. 만약 봉인을 뜯고 출발하면 군용물 무단 반출 및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민간 검찰에 고발하겠다. 김 대령, 군법 말고 사회법으로 한번 붙어볼까? 김 대령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감찰 봉인 테이프가 붙는 순간 그 물건은 증거물이 된다. 그걸 떼어내면 현행범이 된다. 이봐, 박 중장.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부장님이 알면. 부장님께 전해. 환경 문제 때문에 감찰실장이 목숨 걸고 막아서더라고. 자네가 책임질 거 아니면 가만히 있어. 박동훈 준이와 감찰관들이 트럭 적재함마다 출입 금지, 감찰 봉인이라고 적힌 붉은 테이프를 칭칭 감았다. 빗물에 젖은 테이프는 선명한 붉은색으로 트럭을 결박했다. 트럭 기사들이 시동을 껐다. 아니, 군인 양반들끼리 합의를 봐요. 우린 딱지 떼이기 싫으니까. 김 대령은 씩씩거리며 최만석 소장에게 전화를 걸러 구석으로 갔다. 박 중장은 봉인된 트럭 앞에 버티고 섰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은 꼬박 이 비를 맞으며 트럭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오전 10시. 계룡대 대강당.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렸다. 육군 참모총장 주재 하에 전방 군단장부터 후방 사령관까지 100여 명의 별들이 모였다. 최만석 소장은 눈이 퀭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젯밤 트럭이 묶였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박성의 중장 역시 직권남용으로 감찰 조사를 받게 될 거라 믿었다. 회의를 시작한다. 먼저 군수참모부 동계 피복 보급 계획 보고해. 참모총장의 말에 최 소장이 마이크를 잡으려던 순간이었다. 회의장 문이 열리고 정복 차림의 박성의 중장이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옷은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지만 눈빛은 밤샘으로 인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총장님, 긴급 의제 상정을 요청합니다. 웅성거림이 퍼졌다. 총장이 미간을 찌푸렸다. 박 실장, 자네 지금 감찰 조사 대상 아닌가? 자중하고 대기하라고 했을 텐데. 조사받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장병 5만 명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먼저 보고드려야겠습니다. 딱 5분만 주십시오. 이 보고가 거짓이라면 저는 이 자리에서 계급장을 반납하고 전역하겠습니다. 총장은 박 중장의 결기 어린 눈빛을 보았다. 잠시 침묵하던 총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5분이다. 해봐. 박 중장은 단상에 올랐다. 총을 꺼내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USB를 꽂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방탄판 성분 분석 결과표. 왼쪽에는 국방규격서상 기준치, 오른쪽에는 어젯밤 트럭에서 샘플링한 물건의 분석치가 떴다. 세라믹 함유량 98% 대 5%. 방호 가능 탄종 5.56mm 소총탄 대 권총탄 관통. 장내가 술렁였다. 5%? 저게 방탄복이야? 두 번째 슬라이드. 자금 흐름도. 복잡한 그래프였지만 결론은 명확했다. 수성무역에서 나온 자금이 페이퍼 컴퍼니 3곳을 거쳐 최만석 소장의 1,000명의 계좌로 들어간 내역. 그리고 그 돈의 일부가 김철호 대령의 유흥비로 쓰인 내역. 최만석 소장이 벌떡 일어났다. 이거 조작입니다. 감찰실장이 불법 사찰로 얻은 자료를 짜깁기한 겁니다.
명예훼손입니다. 박 중장은 대답 대신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다. 정민수 상사와 김철호 대령의 대화 녹취였다. 정 상사, 내가 입 다물면 내 딸은 살아. 연금도 지켜주고. 근데 불면 너는 횡령범 되는 거야. 알지? 적나라한 협박. 군인의 명예를 담보로 한 가장 저열한 거래. 회의장에 모인 장군들의 표정이 차갑게 식었다. 그들은 군인이었다. 부패할 수도 정치적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부하의 가족을 건드리는 건 군대라는 조직에서 용납받지 못할 선을 넘은 것이었다. 박 중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최만석 소장님. 소장님께서는 이 불량 방탄판을 전략적 원가 절감이라고 보고서에 쓰셨더군요. 묻겠습니다. 전시에 적탄이 날아올 때 우리 병사들에게 이건 원가 절감된 방탄복이니 살살 맞아라라고 명령하실 겁니까? 최 소장은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모든 시선이 그를 향해 경멸을 쏟아내고 있었다. 참모 총장이 마이크를 껐다 켰다. 툭툭. 그 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헌병감. 예, 총장님. 최만석 소장과 김철호 대령, 지금 당장 회의장에서 내보내. 직무 정지시키고 조사실로 인계해. 내 눈앞에서 치워. 헌병들이 최 소장의 양팔을 잡았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비명을 지르지 못했다. 너무나 명백한 팩트 앞에서 그의 권력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한 달 후, 육군본부 감찰실. 창밖에는 낙엽이 지고 있었다. 박성의 중장은 텅 빈 책상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사건은 일파만파였다. 최만석 소장과 김철호 대령은 군 검찰에서 수사를 받다가 뇌물 액수가 너무 크고 민간 업체와 결탁한 혐의가 짙어 서울중앙지검 방산비리 수사부로 이첩되었다. 이제 그들은 군법이 아닌 더 가혹한 사회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정민수 상사는 정상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군복은 벗어야 했지만 연금은 지켜냈다.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 작은 철물점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는 편지를 보내왔다. 그리고 박성의 중장. 그녀는 영웅이 되었지만 동시에 책임을 져야 했다. 국방부 장관은 그녀를 불렀다. 박 중장. 자네 공은 인정해. 하지만 과정이 너무 거칠었어. 야밤에 부대를 봉쇄하고 내부 비리를 외부에 유출할 위험을 초래했네. 군의 지휘 체계를 흔든 책임. 누군가는 져야 하지 않겠나. 박성희는 토를 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저녁 지원서 가져왔습니다, 장관님. 장관은 잠시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서명을 했다. 조직의 논리였다. 문제를 해결한 사람도 문제를 일으킨 사람과 함께 사라져야 조직은 다시 안정을 찾으니까. 박 중장은 짐 상자 하나를 들고 본청을 나섰다. 화려한 저녁식도 의장대에 사열도 없었다. 그녀가 원하지 않았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 이명훈 소령과 박동훈 준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실장님. 아니 장군님. 정말 이렇게 가시는 겁니까? 이 소령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박 중장은 피식 웃으며 그의 어깨를 쳤다. 이 소령. 군인은 말이야 싸워서 이기면 그만인 거야. 전리품 챙기려고 들면 그때부터 추해져. 나는 이겼고 놈들은 졌어. 그거면 충분해. 그녀는 박동훈 준이에게 악수를 청했다. 박준이. 자네는 남아서 끝까지 지켜봐. 또 다른 최만석이 나오면 그때는 자네가 막아. 알았나? 명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박 중장은 자신의 낡은 승용차에 시동을 걸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뉴스입니다. 수백억 원대 불량 방탄판 납품 비리를 주도한 현역 장성 등이 오늘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그녀는 볼륨을 조금 높이고 엑셀을 밟았다. 위병소를 지키던 헌병이 그녀의 차를 알아보고 급히 차려 자세를 취하며 경례를 붙였다. 충성. 박성희는 창문 너머로 가볍게 손을 들어 답례했다. 백미러 속에서 계룡대의 거대한 본청 건물이 점점 작아졌다. 그녀의 군 생활 35년. 화려한 훈장보다 오늘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저 뉴스 한 줄이 그녀에게는 가장 값진 저녁 선물이었다.
차는 위병소를 빠져나가 민간 도로로 합류했다. 퇴근길 차량들의 붉은 미등 속으로 그녀의 차도 평범하게 섞여 들어갔다. 이제 그녀는 장군이 아니라 한 명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지켜낸 군대의 명예는 저 거대한 병영 안에 남아 묵묵히 제 몫을 다할 것이다.